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평범한 것 중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왕국을 세우고 도시를 움직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소금이라는 작은 물질을 통해 세계사를 바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대는 소금이고 권력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었기에 황제는 소금을 통제했고 전쟁은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일어났죠. 로마 병사들의 월급 살라리움이 바로 소금에서 비롯되었고요. 셀러리라는 단어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들부터 중국, 인도, 아프리카까지 소금은 국경을 넘고 무역을 일으키며 문명을 연결하기도 갈라놓기도 하는 핵심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작은 결정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들의 역사에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겨 있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 이야기. 소금. 인류의 문명은 소금과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물, 식량, 불 외에도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금과 땔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류는 물가 근처나 식량과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모두 농사가 가능하며 주변에 소금이 나는 강 하류에서 발현되었죠.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도 밀농사가 가능하고 주변 지하수에서 소금물이 올라오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소금은 수렵 위주의 원시적인 상을 나던 시대엔 중요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동물고기엔 기본적으로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육식을 하던 시대에는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만 인간이 수렵 대신 농사를 짓는 농경생을 하게 되면서 생리적으로 소금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예리코는 비록 광야이긴 하나 오아시스가 있어 농사가 가능했고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해 근처에서 탄생했습니다. 약 1만 년 전의 일이죠.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을 석권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 소금에 있었죠. 황호 문명보다 훨씬 앞섰다는 홍산 문명도 그 주변에 염수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렇던 문명의 탄생은 물론 도시와 국가의 탄생은 대개 소금과 관계가 깊은 거죠. 수메르, 야생밀과 소금을 바탕으로 문명을 이루다. 수메르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야생밀과 소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상류 지역엔 야생밀이 많이 자라나던 곳이었죠. 상류 지역 사람들이 하루로 이동해 이 야생밀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하루엔 비옥한 퇴적층이 쌓여 농사를 짓기가 좋았고 주변에 소금물 지하수가 올라와 소금을 구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문명이나 강 하류를 근거지로 발달했죠. 하류로 온 이들은 밀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기 시작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의 수메르인들은 강줄기를 따라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개의 말을 이루게 됩니다. 그 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사유지가 발생했죠. 계급이 생겨난 겁니다. 수메르에서는 밀 생산량에 따라 계급이 달라졌습니다. 계급의 분할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커져갔고 관계시설 등 필요한 여러 가지 통치 수단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관계시설과 농기구의 발달은 농업 생산량을 더욱더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변 지역과의 교역에 가장 필요한 자본이 되었고요. 이후 메소포타미아 강 하류에서 수메르 문명이 꼽히면서 기원전 5300년경부터 예레들을 필두로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성벽, 지구라트 등 도시 건축과 서령 문체가 탄생했고 예리도, 기시,
우르크, 우르 등 10여 개의 도시국가들이 경쟁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가 수메르의 최대 도시로 교육의 중심지이자 문화로 연결된 국제 항구였고요. 당시의 수메르인들은 배를 이용해 홍해 주변과 인도양까지 진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더스 문명과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다만 이 지역엔 심한 더위가 문제였습니다. 토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염분의 농도가 올라갔거든요. 자연스럽게 토지의 생산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북으로 이동했죠. 메소포타미아 중심도 자연히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기원전 1830년 무렵 아무르인이 바빌론을 중심으로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탄생한 거죠. 페니키아의 소금 교역, 가나안 사람들, 해상 교역을 주도하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가나안 땅 해안 지역엔 페니키아인들이 살았습니다. 페니키아인은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페니키아라는 말은 후대 그리스인이 명명한 곳으로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과 함께 가나안계에 속하며 오래전 이들 민족 간의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쪽 해안을 일컫는 고대 지명이었죠. 따라서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면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주로 해안가에 살았죠. 바닷가 뒤로는 해발 3,000m 높이의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평원은 아주 협소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페니키아 민족은 레바논 산맥 때문에 내륙과는 고립되었고, 그래서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했던 겁니다. 페니키아의 특산품은 재질이 단단하고 좋은 향기를 내뿜는 소나무과의 레바노 삼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삼나무 목재로 뗏목을 만들어 인근 지역에다 내다 판 것이죠. 해발 2000m의 높은 산맥에서 벌채한 삼나무 목재와 함께 올리브, 포도주,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말려 인근 지역과 해상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역국인 이집트에 소금호수 조엽을 수입해 이를 정지에 내다 팔기도 했고요. 그뒤 삼나무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해진 것이죠. 소금과 올리브, 포도는 기후와 토양을 가립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올리브의 생산지와 아닌 지역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에는 주로 수로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키프로스에서 구리와 토기, 이집트에선 곡물과 파피루스, 멜로스 섬에선 흑요석 무기와 도구를 수입해 인근 지역에 되팔았습니다. 또한 해적지를 통해 주변 이스라엘인들을 납치해 그리스의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당시의 교역은 약탈과 혼재되어 있었던 거죠. 경제사에서 인류가 재화를 얻는 방법은 생산과 거래, 약탈과 정복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생산과 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 체제는 실상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고대 무역은 뛰어난 과학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무역을 하자면 많은 과학 기술이 바탕이 있어야만 했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술, 배를 운항할 수 있는 항해술, 게다가 바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천체를 살필 수 있어야 아무런 지표가 없는 바다에서 살아남고 항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페니키아 상인들은 이 삼박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먼거리 무역, 소금에서 유래되다. 페니키아인들은 이집트 소금 호수에서 조염을 가져와 점제염을 만든 최초의 민족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깎아지른 것 같은 절벽이 대부분이어서 소금 생산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소금 생산이 어려웠던 거죠.
그만큼 소금은 희귀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비싼 값에 팔렸어요. 그 무렵 중국은 바닷물을 토기에 놓고 불을 지펴 소금을 생산할 때였습니다. 인근 이스라엘인들은 사해 및 소금 계곡에서 소금을 거저 줍다시피 했는데 질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여 페니키아의 점지어문 순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소금은 인류가 재화를 넣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바로 거래가 되죠. 거래는 시장을 형성했고 시장이 발달한 곳에는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해 도시를 낳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소금이 생산되는 곳에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페니키아인들은 소금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소금은 올리브유, 포도주, 마른 생선과 더불어 페니키아 최초의 국제 무역 상품이었거든요. 페니키아의 무역의 근원은 소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으므로 장거리 교역까지 가능했고요. 페니키아인들은 소금을 갈리아 지방이나 잉글랜드처럼 먼 곳까지 나가 비싸게 팔았죠. 소금은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더더욱 값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양 항해가 발달한 것이죠. 주변에서 소금을 사러 사람들이 페니키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소금 생산이 가능한 지중해 연안은 오랫동안 경제적 중심지의 역할을 했어요. 당시엔 암용광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소금 생산이 가능한 곳이 지중해 연안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소금 산지가 있다고 해도 그 지역의 수요를 충당할 뿐이었기에 그만큼 소금은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스트라본에 의하면 페니키아인들은 영국 코널의 주석을 사기 위해 소금을 배에 싣고 가서 이를 주석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원전 2000년대부터 청동기가 제작되게 된 것이죠. 페니키아인들은 먼 거리 항해를 위해 중간중간 식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 지브롤터 해협 인근 이베리아 반도에서 서구 최초의 항구 도시 카디스를 세웠죠. 그리고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방법과 알파벳을 원주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거점으로 한 북대서양과 아프리카 해안 등으로 항해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때 개발된 길이 해안길과 왕의대로가 됩니다. 이렇게 소금을 이용하여 지중해 문명을 만든 최초의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인들이었죠. 태양과 바람의 축복, 천일염. 소금은 바닷가에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약 2.5%, 그 밖에 광물이 약 1% 정도가 들어있어요. 바닷물에서 천일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염전을 꾸밀 수 있는 갯벌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갯벌이 넓고 적당한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야 계단식 염전을 만들기에 알맞습니다. 이 계단식 염전에서는 잇따라 있는 염전에 바닷물을 옮겨 담아가며 증발시켜야 소금을 얻게 되는 거죠. 바닷물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이 가라앉는 속도는 각각이 다른데 대부분의 광물은 소금보다 먼저 가라앉기 때문에 바닷물을 한 못에서 다른 못으로 옮길 때마다 다른 광물들은 바닥에 남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갯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염전이 가능하려면 물을 빨리 증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덥고 건조해야 하죠. 한마디로 햇볕과 기온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연평균 기온이 25도 안팎이어서 물의 증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적고 주변에 큰 산지가 없어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하고요. 이와 같은 조건의 지역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중해 연안 일부, 인도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한국 등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자 아시아 대륙의 유일한 대형 갯벌입니다. 이 방식으로 제조한 소금을 순도 95%에서 98%가 되는
천일염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왕국의 소금 교역, 소금 바다 옆에 생긴 인류 최초의 도시 예리코, 1만 년 전 생긴 인류 최초의 도시 예리코는 사해 근처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덕분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오아시스 부근에서 돌을 쌓아 만든 원시적인 제단과 뼈로 만든 용기가 발견되었는데, 단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이들의 제작 연대를 조사한 결과 기원전 1만 년 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과 식량, 소금이 있는 예리코 주변으로 몰려들어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의미는 이미 그 시절 상업과 교역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소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죠. 사회는 신기하게도 요르단 강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1년 내내 엄청난 양의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을 소금기가 있는 땅으로 만듭니다. 사에서 증발되는 수량은 사해로 유입되는 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사해의 수면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여 생명체가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 곧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일반적인 바다의 염분 농도는 3.5% 정도인데, 사해는 자그마치 25%의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물에 떠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고요. 분지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해 서쪽으론 유대 산맥, 동쪽으론 높이 1200m의 모아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수의 수면은 해면보다 약 400m가 낮아 지구상 가장 낮은 지역으로 사막 한가운데 있고요. 사해는 남북 방향으로 67km, 동서로는 18km에 걸쳐 있는 완전히 폐쇄된 호수입니다. 예리코에는 강물이 뱀처럼 다리를 들며 사이로 들어가는 낮은 들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36km, 사에서 서북쪽 11km, 해발이 바다 밑 250m인 예리코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라고 불리죠. 성경에선 이 도시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일명 대추야자나무라고 불리는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귀중한 식량이었죠. 수메르인이 세운 도시보다 4,000년 이상 앞선 도시인 예리코의 언덕 위에 성벽의 흔적도 보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캐슬린 캐넌 박사가 이끄는 발굴단은 4m 높이의 이 성벽이 기원전 7,000년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하죠. 예리코에 남아있는 성벽과 탑이 당시 그 정도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사회 조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예리코는 그리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성의 길이가 대략 300m에 너비가 160m에 불과합니다. 4만 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면적이며 인구는 2천에서 3천여 명이었다고 주장하죠.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시대, 고대 예리코의 성벽 흔적이 발견된 것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소금 바다 옆에 세계 최초로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이니까요. 히브리 왕국의 소금길. 다윗 왕 시대의 히브리 왕국은 현 이스라엘 영토의 5배 이를 정도로 크고 막강했습니다. 북쪽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은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렀죠. 히브리 왕국이 막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금 교역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통과해 사해 북쪽엔 예루살렘으로 연결된 도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는 예리코와 예루살렘을 연결한 로마 도로, 두 번째 길은 루키에서 읽을 수 있는 소금길이 되죠. 이 길을 소금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해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운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해로 소금을 사러 오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다윗, 에돔 왕국 병합으로 소금과 철의 대량 생산.
다윗 왕이 전성기 때 남쪽으로 에돔 왕국을 복속시킨 것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면에서도 큰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두메라 불리는 에돔은 현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 요르단의 산악 지방을 아우르는 곳에 있습니다. 에돔인들이 살던 사해 아래쪽에는 염곡, 곧 소금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소금의 염도가 높아져 모카 같은 소금 결정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사해의 남쪽 끝에 위치한 사방 약 16km 정도의 넓이의 소금 평원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협곡지대를 말합니다. 이 영국을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만큼 소금은 중요한 재원이었죠. 게다가 에돔엔 구리와 철광산도 있었고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것은 곧 내륙의 소금 생산을 독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지체 없이 염곡과 사해 염전, 구리와 철광산을 개발해 대량의 소금, 구리, 철을 생산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해와 염곡에서 얻은 조엽을 물에 녹여 증발시키고 정제해 소금을 얻어냈죠. 이를 위해 많은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사해 소금은 지금은 저렴하지만 옛날엔 금값에 버금가는 값비싼 귀한 물건이었죠. 이로써 다윗 왕은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었고요. 당시 소금이 워낙 귀해서 미처 내다 팔 사이도 없이 사방에서 장사꾼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요. 소금 한 번을 잘 운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소금 자체의 값도 비쌌지만 내륙과 사막길 운반비와 통행료는 더 비싸 보통 소금 값의 3배에서 10배 정도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히브리 왕국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고 소금의 대량 생산으로 히브리 왕국은 기틀을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소금길 개척과 가혹한 통행세, 무거운 소금을 나르는 상인들은 두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울퉁불퉁한 길과 부족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주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갈 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죠. 우선 길을 평평하게 잘 닦아 마차가 불편 없이 왕래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그곳의 기사들이 안전을 책임주었죠. 물론 공짜는 아니었고요. 통행세를 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소금길 세금이 되었고요. 이들 덕택에 영주와 도시들은 앉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영주들이 소금길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통행세를 거두기 시작했고 얼마 후 소금길은 유럽 대륙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들이 소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가자 너도 나도 이 돈벌이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를 눈여겨본 귀족들이 동참했고 나중엔 수도원까지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뒤 소금길만 가지고 장사하던 도시들이 소금 무역에 직접 참가하면서 도시의 재정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매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소금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하다. 로마인들이 해안에서 대량으로 소금을 생산해 나가기 시작하자 소금 교역이 꽃피었습니다. 소금은 북유럽의 호박, 모피, 노예와 교환되었죠. 또 사용 가치가 높은 귀중한 교역품이었던 만큼 적에게 소금을 판매할 경우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황제들은 인기 유지를 위해 소금을 무상으로 배급하기도 했죠. 국가의 전매 사업인 소금 수출이 늘어나면서 로마는 자연스럽게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자 인구가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소금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소금이 로마를 경유한 뒤 내륙 각지에 운반되었거든요. 소금의 수요는 미지의 대륙은 물론 대양을 가로지르고 사막을 개척해 무역로를 닦기 시작한 거죠. 소금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기원전 4세기 전반 소금 운반을 위해 로마로 통하는 길이 다 닦였죠. 특히 북유럽의 호박, 모피,
노예와 교환되던 소금이 운반되던 길을 비아 살라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엔 이 길들이 로마 군사의 교통로로 이용되어서 로마 제국 부흥의 기반이 되었고요. 훗날 로마 인구가 200만 명에 다다를 땐 이 소금길로 운송된 소금의 유통량만 해도 연간 1만 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켈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켈트족의 농업, 소금, 철, 승마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쉽사리 부를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금의 경제적 가치에 일찍부터 눈을 떴기 때문에 켈트족의 소금 광산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과 더불어 다른 나라의 소금 산지도 손에 넣게 되죠. 2세기 로마의 트리아노스 황제는 소금과 금을 얻기 위해 다치아인이 살고 있던 땅을 정벌했고 유럽에서 가장 큰 암용 광산을 획득합니다. 이후 이 땅을 로마인의 땅이라는 의미의 루마니아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또 해안과 습지, 소금 연못 부근에 수많은 제염소를 건설했고 얕은 연못에 바닷물을 가두거나 항아리에 바닷물을 넣고 끓여 소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던 로마 초기엔 소금이 화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관리와 군인에게 주는 급료를 소금으로 지불했고 이를 살라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로마 제정시대 때부터 급료를 돈으로 지급했지만 이를 여전히 살라리움이라고 불렸죠.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 봉급 생활자로 일컫는 셀러리맨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참고로 솔저와 셀러리 등도 모두 라틴어 솔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인다는 뜻에서 샐러드, 심지어 사랑에 빠진 사람을 셀렉스라고 불렀어요. 채소를 소금에 절인 것처럼 사랑에 취해 흐물흐물해졌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로마 제국의 부흥은 소금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나 1세기경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염전을 상실한 로마는 흑해에서 소금을 수입해야만 했죠. 이후 중요한 부의 근원을 상실한 로마의 경제력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소금. 고대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금을 얻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가진 자는 돈과 권력을 손에 쥘 수가 있었어요. 고대 동서양 제국들의 역사도 소금과 관계가 많습니다. 로마가 소금으로 일어났고 중국 진시황의 천하통일 사업도 소금 덕에 가능할 수 있었거든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넣는 생산이 최초의 제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금물에서 태어난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의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이 아니라면 아기는 안전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소금물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물론 태어나면서도 소금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혈액의 0.9%가 염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10에서 15g 정도의 소금을 매일 섭취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탈수증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별의별 암이 다 있지만 심장암은 없습니다. 심장엔 암이 생기지 않죠. 심장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심장을 염통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소금통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소금을 얻기 위한 노력은 태초부터 치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사시대에 소금이 산출되는 소금호수, 그리고 소금바위가 있는 장소에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근에 사는 수렵민이나 내륙의 농경민들은 그들이 잡은 짐승이나 농산물을 소금과 교환하기 위해 소금 산지에 모여들었죠. 그 결과 소금을 얻기 위한 시장과 교역이 발달한 거고요. 소금은 옛날부터 육류의 부패를 방지하고 인간의 건강과 정력을 유지하는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신비한 의미가 부여되어서 신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죠. 고대 근동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의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피부를 단단히 하도록 하고 병균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시체를 일주일간 소금물에 담갔다고 하죠. 소금, 변함없는 신뢰와 계약의 상징. 유대인들은 예배 때 소금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짐승 고기는 소금으로 짜게 만들었고요. 소금이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고대는 소금을 변함없는 우정, 성실, 맹세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성경의 소금 맹세는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아랍인은 함께 소금을 먹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풍속 또한 있습니다. 아랍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으로 조리한 음식을 대접하며 그 앞에 소금 그릇을 놓았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에서 배신자 유다가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고 그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진 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다가 예수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라는 걸 엎어져 있는 소금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소금이 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프리카 내륙에서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소금 무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리의 유명한 타우데니 광산에서 채굴된 암연판은 사하라 사막 너머 팀북투를 거쳐 700km에 걸친 3주간의 대장정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이 길은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타우데니로 돌아오던 낙타 대상이 사고를 당해 2,000명의 인부와 1,800마리의 낙타가 죽은 1805년의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장거리 여행 끝에 전해지는 소금은 흰색 금이라고 불리며 같은 양의 황금과 맞교환될 정도로 매우 값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소금으로 노예를 샀다고 했죠. 옛날엔 소금을 얻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판 예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소금은 화폐 노릇을 하게 됐죠. 소금은 물에 녹더라도 증발을 통해 다시 소금이 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에서는 그런 불변성 때문에 소금으로 거래를 보정한 것이죠. 그 무렵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의 3대 교역품들은 소금, 황금, 노예였습니다. 실제 12세기에는 소금이 가나에서 금값으로 교환되기도 했으며 노예 한 명이 그의 발 크기만한 소금판과 맞교환되기도 했습니다. 12세기 이후부터 대서양 염전의 소금은 브르게와 앤트워프에서 거래되며 이 도시들이 북해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4세기 초 프랑스 왕실은 소금 전매를 통해 수익의 3분의 1을 왕실 소유로 삼았고 이 소금을 제네바에까지 공급했죠. 제네바와 베네치아는 중세 소금 교역을 놓고 전쟁까지 불사했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의 역사 역시 소금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스페인과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금 각축전을 벌였고 인디언,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의 통치권은 곧 소금의 지배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의 반란, 즉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영국은 소금 봉쇄로 맞섰고요. 북미에서 소금 투쟁의 역사는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대포는 남부의 소금 공장을 조준했죠. 남부군은 소금 제조업자들의 병역을 면제해야 했고 소금 공장은 탈영병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남부의 연맹이 소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베네치아와 소금 전쟁. 훈족의 침입으로 생겨난 해상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훈족의 왕 아틸라의 침공으로 생겨났습니다. 워낙 기세가 맹렬해 그 누구도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아 흉노의 후예로 유목민족인 그들은 초원에 먹거리가 모자라면 약탈과 정복 전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세의 전형적인 부의 획득 수단이었고요. 452년 혼종은 이탈리아를 침입해 동북부에 위치한 아퀄레이아를 3개월간 포위한 끝에 이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아틸라는 이에 포강유역으로 진출해 겁에 질린 밀라노와 파비아 등에 무혈히 입성했고요. 그 뒤 이들은 파죽지세로 파도바, 베로나, 브레시아, 베르가모 등 7개의 도시를 휩쓸고 맙니다. 그 무렵 베네치아 주변 베네토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훈족의 공격에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 일대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몇 개의 하천 위에 생긴 평화지대로 멀리 있는 산으로 달아나려고 해도 그곳에 당도하기 전에 붙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앞이 바다였던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갈대가 전면에 우거져 있는 갯벌이었죠. 갯벌로 도망가 섬에 숨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훈족은 유목민족인 흉노족의 일파로 바다와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죠. 말을 타고 바다를 건너오진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섬은 건드리질 않았죠. 훈족의 기마대들은 말이 늪지에 빠져 더 이상 난민들을 추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무사히 섬에 도착해 베니에티암, 나도 여기에 왔다 라고 외쳤는데 베네치아의 도시 이름은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해수면의 하강으로 소금이 생산되다. 원래 베네치아에는 석고에서 나는 숭어와 장어, 소금 외에는 별 생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금이 큰 효자 노릇을 하게 되죠. 6세기까지만 해도 어촌이었던 베네치아는 7세기 이후 해수면이 내려가 소금 생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1m 이상 낮았죠. 7세기와 9세기 사이 베네치아에서 오늘날과 같은 천일염 제조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염전을 만들고 펌프와 수문을 이용해 바닷물의 염도가 점점 높아지면 다음 단계의 염전으로 보낼 방식이었습니다. 당시로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그 무렵 중국은 바닷물을 토기에 넣고 불을 지펴 소금을 생산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게을게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썰의질로 염도를 높인 후에 마지막에 끓여 자염을 만들었죠. 중국보다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바닷물을 끓이는 소금 가마에 쓰는 연료가 되었죠. 조선시대 내내 목재 말고는 마땅한 연료를 구하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염전주의는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일염 제조 기술이 들어온 것은 불과 한 세기 전 일이죠. 일제는 1907년 인천 주안에 처음으로 염전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베네치아 천일염 제조 방식이 이때부터 쓰이게 된 것이죠. 소금, 본격적인 동방무역의 시작을 만들다. 베네치아는 귀한 소금 독점을 기반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바다를 통한 대외 무역이었죠. 게다가 베네치아는 대단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드리아 안쪽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해적들로부터 비교적 쉽게 방어할 수 있었으면서도 바다를 통해 레반트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한 소금은 고가의 동방 물건들과 교환되었고요. 가장 큰 교역 물품인 목재와 노예를 갖고 중개 무역도 했습니다. 게다가 내륙과 연결되는 해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강지류들은 베네치아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상 교역의 성황으로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비잔틴의 통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동맹 상대자가 된 것이죠. 베네치아는 당시 세계 도시인 비잔틴, 발칸반도의 슬라브 세계, 그리고 서방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기막힌 위치에 있었던 거죠. 베네치아, 소금으로 일어나다. 이렇게 소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베네치아인들은 소금 채취 경쟁 상대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후에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 국가들에게 독점을 계약해 13세기엔 소금세를 거두었죠.
염전에 있는 곳에서는 소금의 독점권을 둘러싼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소금 확보를 위해 120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 끊임없이 싸워댔죠. 강력한 해상무역의 맞수인 제노바 공화국과 베네치아 공화국은 네 차례 전쟁을 치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380년 소금의 독점권을 두고 승리한 베네치아는 이후 100년간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죠. 역사에 기록된 소금 전쟁은 여럿이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일어났던 1611년의 소금 전쟁도 빠질 수가 없어요.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영토가 된 1816년 전까진 대주교들이 통치하던 독립주권을 가진 도시국가였습니다. 8세기에 주교청이 설치된 후에 교회령이 되어 가톨릭 주교가 통치한 것이죠. 최초의 주교인 루퍼트 주교는 7세기 후반 고대 켈트족 소금 광산들을 부활시켜 염세 수입으로 그 이름 그대로 소금성인 잘츠부르크를 건설했던 겁니다. 17세기 볼프 디트리 대주교는 소금의 판매가를 대폭 낮춤으로써 소금 시장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고 그 일부로 잘츠부르크의 웅장한 바로크식 건물을 건설했죠. 바이에른은 보복 차원에서 잘츠부르크와의 거래를 금했으며 이것이 결국 소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트리 대주교와 바이에른 막시밀리안 1세 사이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막시밀리안 1세가 2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잘츠부르크로 쳐들어가면서 시작되었죠. 이렇게 빠르게 쳐들어오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디트리 주교는 놀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붙잡힌 대주교는 죽을 때까지 성에 감금되고 말았고요. 그 외에도 소금 전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8년에서 51년 로마의 카이사르와 이베리아 사이 소금 분쟁이 있었고요. 우리 삼국시대에도 680년 신라와 당나라 사이 서해안 염준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신교도 전쟁 역시 이베리아 반도의 주요 소금 생산지를 봉쇄한 것이 이유가 되었죠. 이렇듯 소금은 세계사에 빠질 수 없는 전쟁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